예, 안녕하십니까. 길바닥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경보입니다. 3개월째 비문학이네. 예, 2024년 3월 사회지문, 법률 지문이고요. 필요한 부분만 다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필요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읽고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질문이 좀 갈 수 있으니까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법률상 유언은 자기 사망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대요. 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대요. 예, 증여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냥 세상을 뜬다고 하면 너무 또 저속하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예,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것만요.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언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증을 받는 자는 수증자의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조금 더. 예. 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래요. 네. 포괄적인 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걸 특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빚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답니다. 뭐가요? 상속이요. 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이건 아마 상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예, 자식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자와도 2순위자와도. 그러니까 1순위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그 같은 라인에 서는 거고, 1순위자가 없어서 2순위자로 갈 때도, 예, 아내라고 치면요. 일단, 사망자가 남자라고 쳤을 때, 역시 같은 순위에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예,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고 하면은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대 1대1.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라 하면 그 50%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에 50%. 그래서 1.5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그만요. 자,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은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대요. 예, 아까 지금 포괄적인 거 얘기했었는데,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래요. 자,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보통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수증자를 누구로 생각하나요? 예, 자녀나 가족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경우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증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1순위, 2순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마지막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있으셨나요? 좀 올려주십시오. 거기까지만 좀 보고, 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바로 읽어버렸네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예. 이등고 수준에서 항상 나오지만 비문학은요, 내용 이해하고요. 예, 보기의 내용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비문학 강의,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글이 제시가 됐을 때 이 글은 이런 글을 한다가 아니라 이 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었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는 읽으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이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주는 순간 본문과 연계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기준 팀장님,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예. 기습을 당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1.5 대 1 대 1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 배우자 아들, 뭐 아들 A, 딸 B라고 하는데 그냥 한 명씩이니까 아들, 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이 됐었죠. 그 부분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 지금 이게 1.5 대 1 대 1이 되겠구나. 이게 지금 떠올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됐대요. 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네요. 자,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걸로 파악됐답니다. 유효하게 작성된 새 자필요원도 발견되었는데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예, 그럼 일단은 7억 원이 공익법이라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공익법인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아까 위에 했던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재산이라고 했죠?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나눠준다가 아니라 그냥 바로 7억을 땡겨가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X의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상속이 포괄적일 때는 뭐까지 받는다라고 했죠? 채무까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강창남 팀장님, 네. 유증자는 오직 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문제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여기서는 이게 오시면 되죠. 그렇죠. 1.5 대 1 대 1. 1 더하기 1이 몇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예, 직계 존속 나왔습니다.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속 순위가 있었죠. 그런데 제2순위는, 그러니까 후순위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후순위자가 누굽니까?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어떤 경우에 물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선순위가 없을 경우. 예, 얘는. 자,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문승범 선생님. 예, 상속분이 줄어든다. 이게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과 딸 B는, 아들 A와 딸 B는 예,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아까 3번 하고요. 1대 1인데 이거는 배우자고요. 그렇죠? 같은 상속분이죠. 뭐 비문학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좀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통 지문을 읽고 나면은 뭐 영어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읽고 나면 그냥 바로 문제로 가잖아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읽어보고 스스로 느낌이 있을 텐데 내가 이게 지금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 이해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읽어보고 문제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다 읽었다라는 느낌은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짜증을 내지 말고 중요한 건 이제 짜증이 난다라는 건데 가뜩이나 읽기도 싫은 글인데 풀리지까지 않으니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라인을 걸어.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구나. 좀 힘들겠지만은 더 세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길게 보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길게 보고 독해력을 근본적으로 좀 올리도록 해라 라고 요즘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기 뭐 맨날 한 3달 연속으로 좀 보셨겠지만은 보기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적용하는 어떤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글을 이해해가지고 지금 사례를 줬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거 묻는. 이거는 꼭 나옵니다. 실은 5라고 해야 되는데 난이도는. 근데 이 문제만 이렇게 봤을 때는요, 각각의 선지를 파악할 때 하나의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끌고 온 건 없지만은 본문에 있는 내용 하나 정도만 알면 이렇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2로 보겠습니다.